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시급해지고 있는데 일부러 안 낳는 것도 있지만 알 수 없는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다가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볼게요. 저는 40대 중반 워킹맘이고 참 힘들게 금쪽 같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갖기 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남편은 30대 초반에 같은 회사 직원으로 만나 연애를 했어요. 남편과 저 둘은 서로 사랑도 했지만 워낙에 말도 잘 통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기에 모든 것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죠. 제가 직장 상사였고 남편이 후임이었는데 처음 연애를 할 때 나이도 연하고 저보다 후임이기에 잘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려한 게 무색할 정도로 정말 저와는 안성맞춤이었어요. 가치관과 생각하는 게 비슷한 남편이 점점 더 좋아졌지만 저에게 걱정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죠. 보수적인 사회에서 사내 연애를 한다는 사실이 걱정이었고 사실 제가 더 나이가 있고 상급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한 회사에서 일에만 빠져 몰두해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거의 헌신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혹시라도 사내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나중에 진급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라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연애 기간이 늘어가면서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하였고 전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니 회사에 자연스레 오픈을 하게 되었고 축하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걱정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과장님이랑 한수 씨가 그런 사이인 줄 정말 몰랐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게, 사람 일은 진짜 몰라. 한수 씨 많이 혼냈는데 과장님 그때마다 마음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아니야, 혼날 땐 혼나야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응원해주는 사람들 덕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 시어머니의 속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좋아하시지 않는 건지 말이에요. 우리 한수 다니는 회사의 상사라고 하면 한수처럼 공부는 엄청 했을 거고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네,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다 좋은데 나이가 걸려. 연상도 1살 연상도 아니고 3살이나. 에휴. 어머님은 첫 만남에 저의 나이를 걸려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설득시켰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썩 내켜하진 않았지만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았어요. 우리 한수가 좋다고 하니까 내가 뭐 반대할 마음은 없는데 우리 집 3대 독자야? 이게 무슨 뜻인 줄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네, 저도 아이를 좋아해서 빨리 그리고 많이 낳고 싶어요. 거봐 엄마, 미진 씨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네. 얼씨구, 아주 넌 결혼하면 마누라 치마폭에 휩싸이기만 해봐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허락된 결혼이었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제 나이 탓을 하시는 시어머니였지만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지성인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저런 언행이 마음에 참 많이도 맺혔죠. 그럼에도 남편이 저를 계속 설득해 주었고 저 역시 이미 회사에 오픈한 이상 파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 사이가 마음에 드는 줄 아나.
아, 참. 너 이 결혼 꼭 해야 하니? 엄마가 뭐 엄청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척 보면 척이야. 네 시어머니 될 사람 별로야. 뭐 시어머니랑 살 건가 한수 씨랑 살 건데 그러지 말고 좋게 허락해줘요. 나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외동딸의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에게 나이가 많다는 둥 얘기를 하며 본인 아들만 지켜 세우기 바쁜 시어머니를 본 엄마조차 속상해 하셨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참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분명 달라질 관계라고 생각했죠. 한 번도 제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때는 뭐에 그렇게 끌렸는지 남편과의 결혼을 저 역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감회가 새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여행에 도착하자마자 저의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전화를 하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하루에 한 번 안부 인사하라고 못 배웠니? 네가 나이를 더 먹었으면 더 먹었는데 어쩜 그런 걸 몰라? 어머 죄송해요. 전 도착한 날 전화 드렸어서 신경 못 쓰고 있었어요. 한수야 그렇다 쳐. 3살이나 어리니까. 나이까지 많이 먹고서 그러고 싶니? 할 말이 없었죠. 결혼 전부터 나이 얘기를 하시는 시어머니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거든요. 예의범절 또한 제가 더 잘할 거라며 저를 다그치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니 속상한 마음이었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문득 들 때였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남편도 눈치를 보는 건지 본인이 전화를 대신 바꿔봤고 어머님에게 상황 무마 설명을 하였어요. 그리고 피곤한 그날 저에게 미안하다며 갖은 애교를 피면서 저를 풀어주는 남편이었죠. 미안해. 우리 엄마가 진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 어차피 같이 살 일도 없고 엄마랑은 어쩌다 한번 볼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매번 나이 탓하시는 거 진짜 지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럼 허락하지 마시지. 내가 더 잘할게. 화 풀어. 속상했지만 그래도 어쩌겠나 싶더라고요. 이미 결혼도 했고 이제라도 비위를 잘 맞추면 되겠거니 했죠.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다녀오는 날조차도 시어머니는 저를 꾸짖으셨고 정말 답답했지만 어른이니 참자 싶었어요. 너 내가 처음이니까 알려주는 거다. 무조건 어른을 공경해야 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법이니까 그리 따르고.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면 뭐하니? 어차피 애 엄마 될걸. 어머님, 요새는 옛날이랑 달라요. 애 엄마 돼도 회사 잘 다닐 수 있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뭐? 너 애 낳고 일 다닐 생각이야? 어머? 그럼 우리 장수는 누가 보니? 설마 남의 손에 맡겨서 키운다는 건 아니지? 회사와 병행하려면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님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 말에 한 번 더 화들짝 놀라시는 어머님이었고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애를 봐? 내 손목 관절이 얼마나 약한 줄 알아? 네 얘기면 네가 돌봐야지. 할머니는 부수적인 역할이야.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에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건 어느 나라 법도인지 제가 조선시대에 와 있는 것만 같았어요. 본인은 봐주기 힘들다면서 저보고 애를 낳으라고 강요하시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이 기류를 느꼈는지 애써 시어머니를 달랬고 이때 모든 걸 직감했어요. 내 결혼 생활은 정말 헬게이트가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결혼을 한 지 4개월쯤 흘렀을까?
시어머니가 대뜸 찾아오셨어요. 너만 일하니? 전화도 안 받고 나도 바쁜 사람이야. 지금 점심시간이지? 얼른 가자. 거기 아주 용하다는 곳이 있거든. 네? 어디를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도 난감했어요. 오늘 외부 미팅 나가는 날이거든요. 외부 미팅이 중요해. 우리 아들 3대 독자라고 했잖아. 너희 결혼한 지 이제 반년이 다 돼가는데 소식도 없고. 내가 잘 아는 한의원이니까 얼른 가자. 어머님, 그런 거는 상의를 하셔야죠. 저 오늘 시간도 안 되고 아직 병원까지 가고 싶진 않네요. 제 말에 대꾸도 없이 손을 확 뿌리친 채 바로 발길을 돌리는 시어머니였고, 저 역시 일정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남편에게 뭐라고 했는지 회사에서 대뜸 남편이 저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웬일이야? 부서도 이동해서 얼굴도 못 보는 판인데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 울고불고 전화 오셔서 난리야. 뭘 뭐라고 해? 오늘 나 미팅 있는 거 알잖아. 다짜고짜 병원 가자셔서 안 된다고 했지. 엄마한테 그런 것도 좀 못 맞춰줘? 손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니야. 오히려 저보고 야박하다는 남편이었어요. 순간 벙쪘지만 회사였기 때문에 멘탈을 수습하기 바빴죠. 우리 결혼한 지 4개월이야. 이게 회사까지 찾아와서 그럴 일이야? 그리고 내 스케줄은 아예 묻지도 않으시고. 제 말에 남편은 피곤한 표정을 하면서 바로 본인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한 기분이랄까요? 일을 하는 내내 집중이 안 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제 일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시댁에 방문하여 시어머니에게 낮에 일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너 내가 성격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라? 솔직히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난 것도 네 복이야? 어머님은 이번 한 번만 흔쾌히 용서를 해주시겠다며 아량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저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임신 재촉을 하는 결혼 생활이 이어졌고 1년쯤 되던 날, 저 역시도 이젠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난임이 많다고 하니 혹시나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리저리 검사를 해도 병원에서는 괜찮다는 말뿐이었죠. 원래 이런 케이스가 힘들어요. 딱 이유가 없는 난임 이유를 알면 고치기라도 하면 되는데요. 그럼 어째야 하죠? 일단 배란 유도 먼저 시작해보죠. 산부인과에서는 배란을 먼저 유도해보자고 하였고 임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거봐라. 내가 병원 진작 가보라고 했지? 아니, 이유가 없는데 애가 왜 안 생겨? 그러게요. 일단 이제 열심히 다녀보려고요. 마음이 편해야 하겠죠. 이러니 내가 나이 얘기 안 할 수 있니? 여자 자궁 나이가 중요한 건데. 저도 곧 예쁜 아기가 생기겠죠. 하도 나이 얘기를 하는 통에 이젠 이골이 난 수준이라 그저 그러려니 하였어요. 그리고 병원을 다니며 배란 유도를 해봐도 임신은 참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매달 실패를 맛보게 되니 의욕도 사라지고 사실 심적으로 지친다는 것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들은 결혼해서 애는 그냥 기본으로 낳는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렇게 애 가지는 게 힘들어서야 되겠어? 어머님, 저도 속상해요. 어머님은 저 보면 아이 얘기밖에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매번 볼 때마다 아이 얘기를 하며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 지치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이 얘기를 하시다가도 억지를 쓰신 적도 많았죠. 네가 나이만 많니? 우리 한수가
너한테 잡혀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아. 잡혀 살다뇨? 그이가 그래요? 아니, 딱 봐도 척이야. 네가 나이도 많지, 직장에서 상사지. 집에서 어떨지 눈에 보여? 뭐 하나 딱 청간 가는 데가 없어. 남편이 제 눈치를 본다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참 어이가 없었고 애초에 잘못 엮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심신과 육체가 피로할 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며 사내 부부인 커플들 중 한 명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였어요. 회사가 힘들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퇴직을 권유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상사인 저보다 한참 후배인 남편이 그만두겠거니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솔직히 남자가 회사 다니는 게 모양새에 훨씬 낫잖아. 당신이 그만둬. 나 진급이 코앞이야.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진급하고 월급 비교해봐. 솔직히 내가 다니는 게 낫지 않아? 당신도 매일 힘들다고 했었잖아. 그래도 그건 푸념이지. 그냥 당신이 그만둬. 난 못 그만두니까. 남자로서 자존심이라는 남자의 말이었고 정말 억울했어요. 사실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터라 이렇게 갑자기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 속상한 마음이더라고요. 한수한테 들었어. 네가 그만두는 거지? 생각 중이에요. 생각은 네가 그만둬야지. 어차피 아이도 가져야 하고 솔직히 네가 상사에 나이도 많은 거 다 불편했어. 근데 회사에서 그나마 상사가 아니면 좀 낫지? 내 아들도 회사 다니기 떳떳할 거고. 임신 얘기를 하며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그만두기를 원했어요. 저도 그즈음 성공의 목도 말랐지만 예쁜 아기가 갖고 싶을 시점이라 그런지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을 골똘히 생각하기에 앞섰어요. 하지만 회사에선 말리더라고요. 과장님은 곧 진급이신데 한수 씨가 그만둬야죠. 사실 여자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안 그래요? 뭐 그렇긴 한데 나도 아기 가져야 하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아기 낳고 육아휴직 쓰다가 복직하시면 되죠. 저희 이사님도 그랬는데. 고맙게도 제 가족보다도 회사 동료 직원들이 제가 남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쳤어요. 능력으로 보나 연차로 보나 제 커리어가 아깝다는 취지였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곳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매번 임신의 실패에 좌절해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은 있구나 싶은 것이 참 마음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신 준비를 하면서 일을 다니는 것보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전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 후 다녔던 회사라 그런지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쓸쓸하게 퇴직을 맞이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제 2의 인생이 시작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더 알차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퇴직 후 임신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있으니 더욱더 저를 힘들게 하시는 재주가 있으셨죠. 허구한 날 본인의 집으로 불러 되게 바쁘셨어요. 어차피 임신도 안 되는데 우리 오늘 커튼이나 빨자. 너 어차피 집에 있는 거 이렇게라도 밥값 해야지. 네? 어머님, 말이라도 기분이 좀 그렇네요. 밥값이라니. 내 말이 틀렸어? 우리 한수가 힘들게 벌어다 주는 돈인데 네가 꽁으로 놀면서 쓸 수 있냐? 난 그런 거 못 본다. 네가 애기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펑펑 노는 거 뻔히 아는데 이런 거 해야지.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어머님이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썩 좋아하시지 않는 건 알았지만 점점 심해졌거든요. 제가 집에 있으니 이젠 저를 그저 밥을 축내는 사람으로만 보셨죠. 일을 그만두고 나니 사실 저 역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나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퇴직을 하였기에 방법은 없었고 그저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임신 재촉을 많이 하였고 성급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느긋하더라고요. 당신도 빨리 가서 검사해봐. 이상하잖아.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게. 당신이 마음을 너무 급하게 가져서 그래. 난 괜찮다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 남편이었지만 저 역시 계속 임신 소리를 들으니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임신을 오래 기다려왔던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여자에게 임신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이죠. 이런 말 뭐하지만 난 문제 없어. 솔직히 나보다 당신이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지. 난 아무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마음 좀 여유 있게 가져. 나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 아기도 너무 갖고 싶고. 다 때가 있는 거지. 남편은 나이가 많은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사실 그렇게 썩 위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재촉을 하니 피가 말라가는 일상이었고 늘 임신에 목매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절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마음을 아는지 친정엄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임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몸 상태를 물어 살피며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일을 그만둘 때도 제일 아쉬워하신 분이 친정엄마였거든요. 니들이 알아서 잘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아깝다. 네가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다 뻔히 아는데 말야. 아니야. 그래도 이제 임신 준비도 해야 하고 아기 낳으면 애한테 집중해야지. 아기도 아기지만 너한테 집중해야 해. 요즘엔 우리 때랑 달라서 네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아기 없으면 어떠냐?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됐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제가 난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엄마까지 저에게 불편함을 줄까 싶어 애써 마음을 숨기신 것이죠. 엄마가 아기들을 얼마나 예뻐하시는 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 숨겨주시는 그 마음까지 너무 잘 알았어요.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친정엄마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깜짝으로 예쁜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임신에 매달릴 동안 남편은 회사가 바빠졌다는 핑계로 밖으로 돌기만 했어요. 거봐라. 네가 회사에서 그만두니까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날아다니니? 네가 기가 너무 세서 그랬던 거야. 진작에 이렇게 됐었어야 해. 네, 뭐 그런 거라고 하죠. 그런 거라고 하죠? 참나. 너 임신 소식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잘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3년이 넘었어. 이 정도면 너 진짜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내가 나이 많은 여자는 싫다고 한 건데. 그때 저 역시 참고 있던 모든 것들이 터져버렸던 것 같아요. 임신 얘기 제발 어머니 아들한테 좀 해보세요.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아니, 임신을 저 혼자 하나요? 그 사람 병원도 안 가요, 지금. 우리 아들이 병원을 왜 가니? 너 지금 우리 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셨어요. 아들 사랑이 끔찍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 아들 얘기를 꺼내니 화를 낸 것이죠. 요즘 난임이 여자한테만 있는 줄 아세요? 뭘 좀 아시고 얘기하세요. 저 역시 참지 못했고
3년 동안 나이 공격에 임신 얘기를 질리도록 들으니 저 역시도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셨지만 이런 말은 하시더라고요. 내가 준 한약 잊지 말고 먹어. 알겠니? 너 이번에도 진짜 임신 안 되기만 해봐. 너무 서러웠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얼굴을 볼 수조차 없이 바쁜 사람이었죠. 저 역시 이젠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임신 준비를 하지만 경력을 살려 다른 회사에 입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나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저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취직을 생각을 하자 몸에서 엔돌핀이 도는 것처럼 기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다시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임신을 포기한 거냐며 엄청 화를 내었지만 저를 말릴 수는 없었죠. 하라는 임신은 안 하고 뭐? 취직? 제 경력 아깝잖아요. 저도 집에서 마냥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 싶어요. 집에서 놀면서도 안 되는 임신이 밖에서 일하면서 임신이 되겠니? 넌 생각이 있는 애야? 어머니 저 집에만 있는다고 그렇게 구박하시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임신이니 그냥 일이나 하려고요. 당신 말 다 했어?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날은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어머님한테 하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뭐라고 하였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무시를 안 당한다는 생각 말이죠. 제가 일을 그만두고 2년째 집에만 있으니 남편 또한 저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더더욱 일을 해야겠다 싶었고 면접 본 곳에서 연락이 와 일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경력도 인정해주고 제 직무를 높게 사주는 회사였어서 연봉도 전 회사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죠. 오랜만에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참 좋았어요. 여자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저렇게 유난을 떨까? 너 일한다고 우리 아들 굶기기만 해? 반찬집에서 반찬 배달시켜서 잘 먹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뭐야? 네가 집밥은 차려줘야지. 어머님, 저 임신 준비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님은 제 말을 정말 기분 나쁘게 들으셨지만 어쩔 수 없다는 눈빛이었죠.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꼬일 대로 꼬여가고 있었어요. 결혼해서 알콩달콩 예쁜 아기를 낳고 사랑받는 며느리로서 살고 싶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깬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이것조차 무덤덤해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전 생각의 전환을 하며 일을 해 나갔고 임신에만 매달릴 때보다 일을 하니 그래도 주변 환기는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여전히 임신 시도는 했었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제일 힘든 건 임신이더라고요. 그 마음을 아는지 남편도 저에게 이제 포기하자고 했어요. 당신도 너무 힘들잖아. 이제 준비 그만하자. 우리 이대로 좋잖아. 어머님 설득할 자신 있어? 3대 독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우리 그냥 둘이 잘 살면 되잖아. 남편의 이런 말들이 정말 의외인 느낌이 들었어요. 전 속으로 저를 탓하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위해서 이제 그만하자고 한 것이었죠. 철없는 연하남 편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하니 감동스럽더라고요. 당신 진짜 애 없어도 되겠어? 생기면 생기는 거고 없으면 말고야. 지금처럼 우리 둘이 살자. 마음을 비우면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남편은 저를 설득하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걸 이해하실 리가 만무했고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내 살다 애 안 낳는다는 건 뉴스에서만 봤지. 우리 애들이 그럴 줄은 몰랐네. 정말 네가 양심이 있니? 나이도 많아. 애도 못 가져. 됐다. 이혼해. 네? 이혼하라고요? 그래. 솔직히 너도 그게 좋을 거 아니니? 남의 집 귀한 대 끊어놓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이라니. 네가 양심이 있니? 그럼 안 가지는데 뭐하러 여기에 있어? 난 우리 집 손주 포기 못한다. 한수도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빠지면 그만이야. 그 나이에 양심도 없지. 참나. 시어머니는 제게 이혼을 요구하였어요. 어머님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니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죠. 손이 귀한 집이라고 하던데 진짜 이러는 게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이혼이라뇨. 저 한수 씨랑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와 저희는 별개죠. 뻔뻔하기까지 하네. 그동안 네가 임신 못 해놓고 이제 와서 애를 안 갖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당장 한수랑 헤어져. 당장 너 같은 하자는 꺼지라고. 너무나도 심한 막말을 하셔서 충격을 받았고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까지 흘리며 본인도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벙찌게 되었고 이건 뭔 상황인가 싶었죠. 사랑해서 놔줘야 하나 싶은 드라마 같은 상황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당신한테 상처만 줘서 정말 미안해.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네.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의견이라는 거지? 그래 알겠어. 깨끗하게 끝내자. 아이를 원하는 시어머니와 그걸 지켜보는 남편에게 저는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혼을 하려고 했고 마음은 아팠지만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무시는 못 당하겠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원래 짝이 아니었겠구나 싶은 것처럼 이혼을 준비해 나갔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이혼이야 하면 그만인데 너 우리 집에 이렇게 손실을 입히고 지금 그냥 나가겠다는 건 아니지? 네? 무슨 손실이요? 너랑 내 아들 4년 동안 살다가 나이만 먹었다.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위자료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제 귀를 의심했어요. 위자료라뇨? 저희 합의 이혼이에요. 그래도 네가 대를 끊을 뻔했고 그동안 나이만 먹고 우리 아들 이혼남 되게 생겼는데 네가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임신도 못하고 아들을 늙게 했으니 저보고 위자료를 달라고 하셨죠. 이런 법은 또 처음 들어서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어머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들이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할 수 있게끔 가입 비용을 위자료 삼아달라고 하셨어요. 너무 황당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랑 한수 씨가 나쁘게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참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정이 있는 건데 재혼 가입비라니. 그래야 완전 깨끗하게 끝나는 거지. 네가 생각해도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니? 4년 동안 임신도 못한 게 어쩜 그리 당당해? 결혼 생활 내내 시달려서 그런지 모든 게 제 탓만 같았고 본인 엄마도 어쩌지 못하면서 우는 남편을 생각하니 짠하기도 하였어요. 전 그렇게 적당한 가입비 600만 원 선을 건네주었어요. 저 역시 너무 황당했지만 남편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었거든요. 남편은 그래도 이 돈은 받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거라도 받아야 한다며 한사코 받아가시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4년의 결혼 생활이 무색하게 정말 이혼은 빠르게 성사되었어요. 사실 이 당시는 제가 제정신도 아니었고 그냥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싶었던 때였어요.
남편도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면서 마지막을 보이는데 참 씁쓸하였죠. 그리고 돌아온 친정에선 저보고 정말 잘했다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엄마는 모든 생활을 짐작하고 계신다는 듯 저를 안아주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런 꼴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참 이래저래 죄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악물고 더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 인생엔 아이는 없겠구나 싶었고 앞으로 일만 하면서 친정 부모님께 효도나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7개월쯤 지났을까요? 다행히 회사가 너무 바빴던 바람에 아픔을 서서히 잊고 있었어요. 지난 회사를 같이 다녔던 동료가 저녁 좀 같이 먹자고 연락이 오게 되었고 너무 반가운 연락이라 굉장히 오랜만에 옛 지인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전 굉장한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그것은 남편이 그새 재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과장님이랑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땐가? 암튼 양다리 맞다니까요. 시기가 이상해. 그래? 어차피 뭐 이제 헤어졌는데. 아니, 그래도 따질 건 따져야죠. 과장님은 속은 건데. 평소에도 늘 저를 잘 따랐던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 사실 이혼할 때도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굳이 캐묻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추를 해보면서 되짚어보니 역시나 남편은 그때 여자가 생겼던 것이 분명했더라고요. 잦은 외출, 그리고 핸드폰 잠금에 저와는 대화조차 잘 하지 않았던 남편이었기에 충분히 아기가 맞아 떨어졌죠. 사실 이 얘기를 다 듣고 웃음만 나왔어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면 속수무책 당하는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고 어리석었지만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해야지 싶었어요. 제가 다시 이 집과 엮이게 되면 친정엄마 마음도 너무 아프실 것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후배는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사진은 배가 정말 남산만하게 나와 있는 여자와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여자 사진을 잘 보아하니 제가 퇴직하기 전 다녔던 회사의 계약직 사원이었어요. 제가 뽑은 사원이었기에 잘 알아보겠더라고요. 네 여자 탕비실 정리해주는 직원 아니야? 웃긴다 진짜. 그쵸? 아니 어떻게 그래요? 진짜 한수씨 인간이 아닌 거죠. 과장님 그만두고 자기 세상인 줄 안다니까요 완전. 됐어. 끼리끼리지 뭐. 이쯤 되니 참 어이가 없으면서 화가 났어요. 그냥 날 속이고 시어머니 핑계를 대며 이혼을 하고 싶었구나 싶었고 이 여자를 임신시켰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사람들 앞에선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어이없다는 반응을 했지만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오로지 그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해 이혼을 했던 건데 이렇게 제가 배신을 당한 건 줄은 참 몰랐죠. 제 옆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은 당장에 사기라며 가만두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이렇게 속상한 상황에서도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건 참 기뻤네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회사 동료였던 친구들의 부름에 나갔을 때 전 아주 경악할 만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도 일어나는구나 싶은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끔찍하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래도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때도 그냥 넘겼어요.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제 이야기가 아닌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전 일에만 몰두하였고 매진하였는데 정말 우연찮게도 거래처에 미팅을 하러 갔을 때 당시 동창을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 동창이었는데 일적으로 만나니 참 반가운 생각이 들었죠. 제가 담당자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고 참 간사하게도 이혼의 아픔은 씻은 듯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했고 저는 재혼을 하였어요. 나이 많은 이혼 여인 저를 시댁에서 반갑게 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부모님은 저를 참 많이도 예뻐해 주셨어요. 시부모님들께 사랑을 받는 것이 이런 기쁨이구나 싶었죠. 뭘 하더라도 무조건 예쁜 며느리라고 해주시는 시부모님에게 감사했어요.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남편과 시댁을 만났을까 싶은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아픈 과거는 점점 더 잊혀지고 있었고 지금의 현실에서 참 행복하다고 많이 느끼게 되었죠. 사랑도 많이 받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저는 재혼 후 2달 만에 임신을 했고 그렇게 아들을 출산했죠. 저에게 임신은 정말 어려운 것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감사하게 임신을 할 수 있다니 너무 기뻤어요. 무엇보다 제일 기뻐해 주신 분이 저희 친정 엄마였어요. 말은 못했어도 제가 난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엄마였기 때문에 속으로 많이 삭혔었거든요.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나려고 하나 보다. 장하다 내 새끼. 엄마가 된다는 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이었죠. 너무나도 바래왔던 아기였기에 이렇게나 벅찰 수가 없었고 친정엄마와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행복하니 사실 과거에 내가 피해자건 어쨌건 다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전 결혼 생활과는 확연히 비교가 되는 결혼 생활이었고 딱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육아휴직 후 육아에 전념했고 그렇게 아이는 돌이 되었죠. 아이를 키우면서 지난 과거가 희미해질 쯤 돌을 맞아 식구들과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우연히 전 남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위에도 썼듯이 전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재혼을 했기 때문에 옆에 아이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무슨 죄를 지은 것 마냥 피해가려고 하는 전 남편이었어요. 이혼 후 다시 마주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었고 하필 전 시모 앞에 제 금쪽 같은 아이를 데리고 마주치게 되었죠. 참, 인생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죠. 아무래도 저와 이혼했을 때 본인이 했던 거짓말이 떠올라서 그랬던 것이 분명했고 전 시어머니도 분명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참 웃긴 광경이었어요. 당당한 저는 눈을 똑바로 뜨며 얼마나 잘 살았는지 살피며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제 아이를 본 전 시어머니는 아는 척을 하셨고 역시나 예전 인성을 버리지 못하셨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너 미진이 아니니? 애 딸린 호랍이랑 재혼했나 보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옆에 애가 딸렸길래 하는 말이야. 역시 뭐 눈에 뭐만 보이는군요. 너 애 못 가지는 프리미잖니. 그래서 우리한테 소박당해놓고 재혼한 거야? 하긴 남의 애도 잘 키우면 이 자식 되는 거다. 아주 잘 생각했어. 아주버님 여전하시네요. 정말 안 변하세요. 아, 엄마 그만하세요. 얼른 가요. 뭘 얼른 가? 어차피 지난 일이구만. 봤지? 여긴 내 친손주다. 너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 새며느리가 낳아준 우리 손주 너무 예쁘지 않니? 그러게요. 아이가 엄마를 쏙 빼닮았네요.
아주 외탁만 했네? 뭐가 외탁이야? 우리 아들도 닮았구만. 아, 방금 그러셨죠. 남의 애도 잘 키우면 내 새끼 되는 거라고. 지금 그러시고 있네요. 축하드려요. 그렇게 손주 노래를 부르시더니 남의 아이까지 손주 삼고 정말 좋으시겠어요. 제 말에 전 남편의 새 아내는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 제가 그냥 묻고 지나가야 할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가 시작되자 전 시어머니는 졸도 직전이었고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던데? 참 뻔뻔하네요. 예, 한수 씨 맞아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따 대고 우리 장손을 모욕해? 아주머니, 제발 가까이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똑바로 보세요. 한수 씨 애인지 아닌지. 참나, 그 나물에 그 밥이구만. 제 말이 끝나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남편의 새 아내는 다리를 덜덜 떨었죠. 그리고 전 돌아서 가려는데 전 시어머니가 묻더라고요. 너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게 뭐 있다는 거야? 있지만 본인 입으로 얘기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얘기해드리자면 아주머니 아들이랑은 절대 안 생기던 아이가 재혼한 지 2달 만에 생기더라고요. 아주머니 아들 문제 있는 거 확실하니까 병원이나 가보라고 해요. 그럼 이만. 얼어붙은 그 가족들을 두고 저희는 다른 식당으로 갔어요. 지금 남편은 저의 전 결혼 생활을 다 알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를 만난 쓰나미는 엄청났다고 했죠. 제가 사실 그 전에 직장 동료한테 들은 이야기는 전 남편과 재혼한 여자가 알고 보니 다른 남자와 사내 연애 중이었고 그 사이에서 만든 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책임질 수 없다고 퇴사해버렸고 어찌저찌 하다 제 남편과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제 남편은 그것도 모른 채 본인 아이인 줄 알았고요. 이 사실은 그 퇴사한 남직원이 저랑 친한 여직원한테 얘기했다고 했고 그 여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것이었죠. 처음엔 아이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남직원도 아이가 태어나자 마음이 바뀌어 키우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 남자들은 정말 다 믿을 수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전 남편과 재혼한 여직원이 모든 걸 속이고 살고 있자 어쩔 수 없이 본인은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이 얘기가 정말 기가 차지 않나요? 그리고 얄궂게도 매일같이 저보고 3대 독자를 이어야 한다고 하며 저를 가만두지 않았던 시어머니, 본인의 친손주는 다름 아닌 남의 집 손주였던 것이었고 남편 또한 남의 아이를 본인 아이인 줄 알고 키웠던 거였어요. 그래놓고 아이가 생겼다는 착각에 저에게 대놓고 시어머니는 애도 못 가지니 이혼을 해달라는 것이었고 남편은 애초에 모든 걸 계획하고 저에게 애 없이 살자고 했던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영악한 인간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를 식당에서 만나 이 사실이 들통나자 전 남편의 새아내는 모든 걸 고백했다고 했고 전 시어머니와 남편은 큰 충격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자 전 남편은 저에게 연락이 왔고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무슨 일이야? 다신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 뒤통수 치는 거 대단하더라. 뒤로는 호박씨 까놓고. 참나.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래도 내일 하니까 책임지려고 한 거였어. 이제 와서 이런 말 소용없지만 나도 진짜 억울해. 억울하긴 다 돌려받은 거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나한테 돈까지 뜯어내고 그 돈으로 남의 새끼 키웠니? 너나 니네 엄마나 진짜 벌 달게 받는다. 내가 이 얘기 듣고 얼마나 벙찌고 어이없던지.
작정하고 속이는데 그럼 어떻게 안 당해. 미안해. 근데 나 지금 내 와이프랑 소송해야 하는데 네가 증인 좀 돼줄 수 있을까? 너 지금 그 얘기하려고 나 부른 거니? 아니, 그래도 증인 돼주면 유리할 것 같아서 그래. 끝까지 뻔뻔한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에게 냉수를 한 바가지 부어줬죠. 그래, 증인 돼줄게. 아, 맞다. 니네 엄마가 위로금이라고 뜯어간 600 기억하지? 증인 해줄 테니까 고스란히 입금해. 아니, 그건 다 끝난 일이잖아. 끝난 일을 들추는 건 너야. 그러니까 입금해, 이 멍청한 인간아. 전 남편은 제가 진짜 증인을 해줄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서 600이란 돈을 그대로 입금했고 정말 단순하게 살아서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뒤 생각도 없이 사는 인간을 내가 왜 좋아했을까도 싶었죠. 이 돈으로 아들 예쁜 꽃가옷이나 살펴야지. 아, 늦었지만 재혼 그리고 출산 축하해. 그러니까 축하금이라고 생각할게.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증인 다른 데 가서 알아보셔. 네 엄마가 뜯어간 돈이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놀란 전 남편을 뒤로하고 자리를 떴고 그 뒤에 들려온 소식은 정말 처참했어요. 결국 새 와이프와도 이혼을 한 전 남편이었고 이 일 때문에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4년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니 억울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 아이까지 낳았으니 됐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도 알게 되어 전 남편은 회사에서마저 얼굴을 드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했어요. 전 시어머니는 본인의 친손주도 아닌 아이를 그렇게 예뻐하며 키웠는데 알고 보니 남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져 누우셨다고 했고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동료들이 저에게도 소송을 걸으라고 했지만 정말 엮이고 싶지 않았고 이미 충분히 받을 벌은 다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지금 정말 좋은 시댁 어른과 그리고 남편 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니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돌이켜보면 참 힘들었던 과거이네요. 그땐 그저 버티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저런 세월이 있기에 지금의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 제 아이까지 만나게 됐으니까 말이죠. 아마 다시 돌아가서 같은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지금의 행복이 보장된다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글을 쓰다 보니 남편과 아이 그리고 시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네요. 부족한 것 많은 며느리를 그저 예쁘다고만 하시고 또 늘 사랑한다고 해주는 우리 남편이 제 인생의 가장 로또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무궁무진하니 제가 다 갚고 베풀며 살아가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해봐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딱이라는 생각이 드는 제 과거네요. 앞으로 제가 베풀 사람들 모두를 잘 챙기며 살아가 보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도 늘 좋은 날들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살롱 구독자 여러분, 다들 평안한 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벌써 몇 년째 사연살롱을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집안일을 할 때마다, 특히 설거지를 하거나 걸레질을 할 때마다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언젠간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서 보내볼까 싶었는데 마침 이번에
직장에 오랜 휴가를 쓰게 된 저희 딸아이가 함께 있어서 이렇게 제 이야기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저는 배움이 짧지만 저희 딸은 제 엄마랑 다르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던 아이거든요. 저는 참 가족복이 많은 것 같아요. 머리도 명석한 데다 착하고 생각이 깊은 저희 딸 말고도 자상하고 멋있는 남편도 있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이제 여든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이런 저희 가족들 덕분에 지난 세월을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얼마 전에 오게티처럼 발생했던 그 사건만 빼면 말이죠. 그 사건은 참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께 제대로 설명드리기 위해선 제가 나고 자란 배경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네요. 편의상 모든 이야기를 서울말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물질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제 고향은 제주도였고 할머니, 엄마, 이모들을 따라서 물에서 지내는 게 그냥 제 인생의 전부인 줄만 알았죠. 그런 제가 세상에 대해 눈을 뜰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제 남편 덕분이었답니다. 남편과 저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 신기한 우연으로 만나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물질을 하던 어느 날, 저는 물 밖으로 나가려고 올라가다 물 위에서 어떤 남자가 풍덩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걸 목격했어요. 그런데 허우적거리는 폼이 딱 봐도 수영을 못하는 것 같더군요. 저희 이모들이 혹시나 누가 물에 빠지면 절대 바로 구해주지 말고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하라고 알려준 적이 있어서 저는 이모들한테 배운 대로 한참 그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힘이 빠졌을 때 데리고 물으로 나갔어요. 그 사람은 한동안 물을 토해내고 정신을 못 차리더니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엔 대뜸 제게 화를 내더군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후딱 안 구해주고 뭐 하는 겁니까? 옷도 시커멓게 입어가지고 난 무슨 저승사자인 줄 알았잖아요. 바로 구했으면 둘 다 죽었어요. 안 그래도 아저씨 힘 다 빠진 줄 알고 간 건데. 아저씨가 갑자기 젖먹던 힘까지 끌어와갖고 내 다리를 붙잡았잖아요. 힘이 어쩜 그리 우악스럽게 센지 하마터면 나까지 저승사자 볼 뻔했네. 내가 다리를 잡았다고요? 기억도 못하면서 왜 물에 빠진 거 구해준 사람한테 승질을 내요? 다리에 이거 멍들겠네. 미안하게 됐습니다. 나도 아까는 놀라서 그랬나 봅니다. 살려고. 그 남자는 멋쩍어 하며 저에게 사과를 했죠. 왜 갑자기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졌냐고 하니 누군가 그 사람에게 근처 섬을 구경시켜주겠다며 배를 태우더니 가진 돈을 전부 뺏고 바다로 밀어버렸다더군요. 제가 없었으면 정말로 죽을 뻔했던 거였죠. 마을 주민으로서 외부인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아 일단 경찰서에 데려다 주긴 했어요. 물론 그 시대엔 CCTV도 없고 사람도 적었으니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죠. 그 남자는 가방에는 돈 말고 중요한 건 없었으니 됐다며 웃어 보였지만 당장 물에 쫄딱 젖은 채로 오갈 데가 없어진 그 사람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왔죠. 저희 집은 대가족이 살고 있어서 크기도 했고 남는 방도 있었거든요. 데려가면 엄마랑 이모 언니들이 밥이라도 먹이고 재워주기라도 하겠지 싶었죠. 당시 어린 처녀였던 제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서울 남자를 집으로 데려가니 온 집안 식구들, 아니 동네 이웃 주민들까지 아주 난리가 났어요. 다들 저희 집에 반찬을 갖다 준다는 핑계로 슬쩍 그 사람을 보고 가거나 대놓고 말을 걸기도 했죠. 하지만 당시 어른들은 사투리가 너무 심해
그 남자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제가 또 옆에 붙어서 통역을 해줘야 했죠. 금영이 너는 왜 저분들처럼 사투리가 심하지 않아? 아무리 막내라도 저분들 손에 컸을 텐데 신기하네. 나야 아버지 살아계실 땐 육지도 많이 가고 육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으니까요. 아버지가 그리고 서울말도 많이 알아놔야 된다고 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요. 나도 동네 사람들이랑만 있으면 사투리 쓰죠. 지금은 아저씨랑 말하니까 서울말 쓰는 거예요. 지금 쓰는 말이 서울말은 아니지. 단지 네 말투는 저분들만큼 심한 사투리를 안 쓰는 것뿐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저씨랑 말할 때는 서울말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걸로 하고. 근데 너 왜 자꾸 나보고 아저씨라 그래? 나 그래봤자 너랑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오빠라고 해, 오빠라고. 참나, 아저씨는 어른이잖아요. 너도 곧 어른이거든? 그렇게 그 사람과 티격태격하며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이 들고 말았어요. 저희가 기껏 돈을 모아 서울로 다시 가라고 보내놨더니 그 사람은 제주도가 마음에 든다며 또다시 내려와 저희 집에서 지내더군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난 뒤 저는 그 사람 말대로 곧 성인이 되었고 저희 2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저희 가족들만 참여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죠. 사실 남편의 가족은 서울에서 유명한 의사 집안이라고 했는데 가족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어른들이 싫었던 막내 아들인 남편은 가족들과 의절하다시피 집을 나와 지내고 있는 거였고요. 게다가 듣도 보도 못한 시골 처녀인 저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시댁 식구들은 아예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차피 형이 좋은 의사가 되었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나 같은 건 없어도 상관없을 거야. 괜히 우리 가족들 찾아오면 분위기만 망치지 좋을 거 없어. 차라리 아무도 안 와서 난 너무 다행이야.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 저도 더 이상 시댁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죠.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어쨌든 결혼 후 그 전까진 한량처럼 지내던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희 지역엔 한창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온 동네가 난리였는데요. 저희 남편은 이런 일을 기회로 삼아 건물 짓는 일에 뛰어들더니 이내 번듯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리를 얻어내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꽤 큰 돈을 벌어왔죠. 원래 저희 신혼집도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깔끔한 곳이었는데 남편이 큰 돈을 벌면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저희 딸을 얻게 된 거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큰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저희 딸이 국민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하루는 남편이 아이를 재우고 와서 저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육지로 이사 가자. 육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유빈이가 내년이면 국민학교를 들어가잖아. 우리 애를 이렇게 좁은 섬에서 키울 수는 없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전부 여기 있는데 괜히 낯선 동네 가면 마을 사람들 텃세나 당하고 적응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유빈이를 여기서 키울 수는 없어. 사람이 넓은 세상을 봐야 생각도 트이고 시선도 달라지는 건데 난 그걸 너무 늦은 나이에 깨달아 버렸지만 우리 아이는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래. 당신도 우리 딸이 우리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길 바라잖아. 그거야 그렇죠 뭐. 당신이 아무래도 더 많은 경험을 했으니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난 평생 물질만 해오던 사람인데 갑자기 육지로 가면 무슨 일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걱정 마. 내가 봤을 땐 당신도 머리가 좋은 여자야. 다만 여지껏 이 좁은 세상에만 살다 보니 물질 말고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지. 일단 육지로 나가면 당신도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한 짓이긴 했어요. 남편이야 일자리를 어느 정도 미리 알아보고 육지로 올라왔지만 저는 정말 아무런 연고도 사전 지식도 없이 막무가내로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딸은 육지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남편 역시 미리 알아보았던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하루하루 낯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게 처음엔 좋기만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바다에 놀러 가면서 남편도 딸도 둘 다 물개처럼 수영을 잘하게 되었고 긴 연휴가 있을 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서울도 가보고요. 하지만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되었죠. 저는 백화점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텃세가 여간 심한 게 아니었거든요. 요리야 어려서부터 많이 해왔으니 일 자체는 어려울 게 없었는데 저한테는 앉아서 쉴 만한 의자도 안 내어주고 손님들한테 최대한 말 붙이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의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원래 백화점 정책이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동료들은 점점 이상한 꼬투리들을 잡기 시작하더군요. 손님이 화장실이라도 물어보면 어쩌려고 손님 있는 데를 함부로 돌아다녀? 백화점 영업시간에는 최대한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저도 화장실도 가고 식사도 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물어보면 알려드리면 되죠. 제가 여기서 일한 지가 벌써 몇 달인데 그거 하나 모를까 봐요. 네 억양으로 설명해 주는 걸 손님들이 어떻게 알아듣느냔 말이야. 괜히 컴플레인 들어올 일 좀 만들지 말라고. 제 억양이 뭐가 어때서요? 지금 언니도 저랑 잘만 대화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꼬투리를 잡힐 때마다 당하고만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더 미움을 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 일만 실수 없이 해나면 된다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제자리 하나는 잘 지켜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족들과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저한테 그런 억척스러운 면이 다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가장 윗선배인 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다급하게 절 찾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냐며 묻자 병원에서 연락이 왔으니 빨리 따라와서 전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 땡땡병원입니다. 조상철님 아내분 되시나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조상철 씨가 오늘 오후 1시 41분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계세요. 그 말을 듣고 병원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제게 전화를 받으라고 말해준 분이 많이 도와줬던 것 같긴 한데 말이에요. 병원에 도착해서 자초지종을 들으니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과 바닷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는데 우리 딸 또래의 남자아이가 물에 빠진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급하게 구조대원을 불렀지만 눈앞의 아이는 당장 목숨이 위태로워 보였고 남편이 그 아이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이는 살게 되었죠. 딸이 오기 전까지 전 미친 여자처럼 통곡을 했어요. 남편이 구한 아이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갔죠. 생명의 은인이라면서요. 엉엉 울며 딸이 도착하고 다른 조문객들도 오시면서 저도 억지로 몸과 마음을 추슬렀던 것 같네요. 의외로 백화점 직원들이 많이 와줬더라고요. 와서 식사도 안 하고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모아 부조를 해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절 못살게 굴었으면서도 그때 보니 최소한의 인정은 있는 사람들이었더군요.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에는 정말 의외의 인물들이 찾아왔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남편의 형이었죠. 그 전에 이미 연락이 갔을 텐데도 시댁 식구들 중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당연히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에게 화를 잔뜩 내시며 엉엉 우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서서 다독이고 진정을 시켜드려야 했을 정도로요. 한참 뒤 감정을 좀 추스른 뒤에 저는 아주버님과 처음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원래 수영은 할 줄도 모르는 놈이. 제가 수영을 가르쳐줬거든요. 회사 사람들이랑 근처에 있다가 어린애가 물에 빠진 걸 봤대요. 그래서 유빈이라고 했죠. 딸은 몇 살이에요? 올해 11살이에요. 많이 컸네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그래도 재수 씨랑 조카 소식을 들어야죠. 아, 네네, 그럼요. 적어드릴게요. 연락처를 받은 아주버님은 장례식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납골당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그 이후 그냥 가신 줄 알았는데 장례 비용을 전부 계산해주고 가셨더라고요. 많이 놀랐지만 전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감사하다고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주버님 입장에서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서 그러셨을 테니까요. 저는 남편을 보낸 뒤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리고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았죠. 백화점 동료들의 텃세가 사라져 일은 편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딸을 키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 중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밥차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점점 번듯한 케이터링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죠. 사업이 잘 되면서 저희는 지역을 넘나들며 출장을 다니게 되었고 큰 돈을 벌며 직원도 하나 둘씩 두게 되었어요. 하늘이 도우신 거였죠. 저는 다행히 딸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고 대학까지 보내줄 수 있었어요. 저희 딸은 어려서부터 남편을 닮아 공부를 정말 잘했던 아이였어서 대학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딸도 제 앞가림 잘하는 영특한 아이였다 보니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할 때까지 저희는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딸이 저에게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여주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혹시 다음 주나 다다음쯤? 남자친구가 주말에 여기 동네로 올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볼래? 남자친구를? 웬일이야? 그 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은 엄마 보여준 적 없으면서. 뭐 그거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지. 엄마도 스케줄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만날래? 그래, 나야 뭐 너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좋지. 딸은 묘하게 상기된 얼굴로 어울리지 않게 수줍어 하더군요. 평소에는 당차고 똑부러지기만 한 아이가 말이에요. 쑥스러워하면서도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진지한 만남이기 때문이란 걸 저도 모르진 않았죠. 그래서 저도 나름 옷도 머리도 신경 써서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치과 의사였는데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딸과는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잘 맞았다고 해요. 치과 의사라고 해서 돈은 잘 벌겠구나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별로 좋아하진 않았겠다 싶긴 했죠.
복잡한 마음으로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일찍 나가 기다렸는데 잘 관리된 국산 세단이 카페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딸의 남자친구였죠. 제가 먼저 카페에 들어와 있는 걸 알고 후다닥 들어와서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빈 씨 남자친구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와 있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유, 반가워. 지금 2시 50분인데 뭐. 괜찮아. 내가 일찍 왔어. 혹시 간단한 케이크나 쿠키를 더 시킬까요? 디저트류 괜찮으세요? 유빈이 너 먹을래? 둘이 편한 대로 해. 난 괜찮아. 오빠, 케이크 2개만 사줘. 엄마 치즈케이크 좋아해. 그래? 알았어. 그럼 제 커피 시키면서 간단하게 사오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 첫인상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딸의 남자친구는 처음 봤을 때부터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사람이 악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검소하고 실속이 있어 보였죠.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그 친구는 갓 20살이 되자마자 부모님 2분을 모두 사고로 잃은 뒤 3살 터울의 여동생을 홀로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여동생은 먼저 호주 사람이랑 결혼해 해외에 나가 살고 있고 혼자 가장 노릇을 하면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장남이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잘 해내는 모습에다가 젊은 친구답지 않게 싹싹하니 우리 딸이 이런 친구와 결혼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생전에 여러 번 얘기하던 그런 권위주의적이고 재수없는 의사랑은 확연히 거리가 있어 보였어요. 저는 딸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었고 2 사람은 이후로도 예쁜 연애를 하며 종종 저희 집에도 놀러 오다가 1년 뒤엔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2 사람은 신혼집을 새로 장만하기보단 살던 사위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2 사람의 직장이나 저희 집과 위치를 생각했을 때 거리도 괜찮고 원래 4인 가족이 살았던 집인 만큼 크기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내부 인테리어를 조금 새롭게 하기로 했어요. 인테리어를 알아볼 때 딸과 함께 사위의 집으로 가보았는데 돌아가신 사돈 내외가 원래부터 잘 살았는지 집이 꽤 좋더라고요. 가끔 사위가 혼자 가장 노릇을 했다면서 아르바이트 경험은 전혀 없다고 해서 아무리 의대생이라 시간이 없어도 버는 돈 없이 생활이 가능한가 싶었는데 물려받은 유산도 상당했나 보구나 싶었죠. 어쨌든 사위가 생각보다 여유로워서 딸 가진 엄마로서 전 내심 안심했네요. 딸과 사위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부부가 되었어요. 저는 2 사람의 신혼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 뒤에는 웬만하면 거리를 두려고 했죠. 같이 살던 딸은 출가 외인이 되었고 저는 사실상 제 3자라고 생각했기에 자꾸 전처럼 생각하면 사위가 불편해할 것 같았어요. 요즘 인터넷에는 장모든 시모든 결혼한 자녀한테 자꾸 연락해서 놀자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거리를 두니 딸도 제 뜻을 아는지 저랑 1대1로 연락만 하고 전처럼 사위랑 같이 만나자는 얘기는 잘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사위가 연락을 자주 하더라고요. 늘 먼저 저에게 연락했고 시간 날 때마다 주말에 놀러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딸과 함께 자주 놀러 왔어요. 최서방 일도 바쁠 텐데 이렇게 자주 놀러 오지 않아도 돼. 명절 때만 와도 괜찮다니까. 일정 비면 다음엔 그냥 집에서 쉬어. 어? 아니에요. 장모님 집에 오는 게 쉬는 거죠 뭐. 둘이서 조용히 시간 보내는 날도 많아요. 깻잎장이랑 오이 소박이 좀 했어. 이따 갈 때 가져가.
먹고 싶은 반찬 혹시라도 있음 얘기하고. 된장찌개요. 장모님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잖아요. 주기적으로 꼭 생각난다니까요. 혼자인 절 챙겨주려는 사위 마음이 고맙고 기특해서 전 딸과 사위가 올 때마다 생일상처럼 밥상도 차려주고 가져가서 먹을 밑반찬까지 미리 싸놓곤 했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근데 장모님, 저번에 주신 겉절이는 너무 짜던데요. 좀 더 슴슴했으면 훨씬 맛있었을 텐데. 아, 저번에 가져간 제육 있잖아요. 조금 심심했어요. 양념이 좀만 더 매웠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 주시는 무생채는 저번보다 좀 달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이, 장모님, 저 음식 달게 먹는 거 아시면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사위가 반찬 투정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전혀 그런 말 없이 잘만 먹었는데 자주 만나고 서로가 편해지면서 점점 이러쿵저러쿵 지적질을 하더군요. 오죽하면 저희 딸이 짜증을 내며 주는 대로 감사히 먹으라며 한 소리를 했는데 사위는 그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지적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해준 건데 은근히 열이 받더군요. 그래도 저 대신 딸이 그때마다 사위를 나무라니 저까지 나서서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없는 시간 쪼개서 절 보러 와주는 게 여전히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얼마 뒤 저는 사위에게 정말 크게 실망하게 되는 일을 겪고 말았는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제가 언니들과 함께 친정집에 내려가 지내는 날이 많았을 때였어요. 제가 케이터링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친정 일을 도우며 지내자 딸과 사위도 저희 친정으로 내려오는 일이 많았죠. 사위는 결혼식 때만 저희 친정 식구들을 보고 실제로 제주도로 내려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집을 본 사위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희를 무슨 난민처럼 보는 거예요. 화장실에 저 자주색 변기는 뭐야?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색만 저럴 뿐이지 이모들이 늘 청소해서 깨끗해. 왜 이리 유난이야? 요즘 저런 색 몰딩이면 사람들 다 기겁하는 거 몰라? 주방은 또 왜 이리 천정이 낮아? 이런 데서 사시는 거야? 따뜻하고 깨끗하고 잘만 쓰는데 뭐가 문제야? 할머니랑 이모들 키에는 이게 딱 맞는 거야. 호들갑 좀 그만 떨어. 이런 집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야 대체? 할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당신더러 서울 깍쟁이라고 하신다. 제발 얌전히 좀 있어. 사람 많이 사는 집이라서 이런 거야. 서울 말을 알아들으셔? 뭐라고? 당신 정말. 저희 친정집이 아무래도 옛날 집이라 낡긴 하지만 어디 고장나거나 불편한 곳 있으면 그때그때 수리를 했기 때문에 깨끗하기도 하고 저희 가족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위는 옛날 스타일을 최대한 유지해 놓은 걸 저희가 가난해서 인테리어를 못한 줄 알더군요. 보다 못한 딸이 사위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한참을 싸우고 오는 듯 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위는 그 눈빛을 고치지 않았어요. 제가 기분이 나빠서 정 그렇게 불편하면 오지 말게. 우리 가족이 살아왔던 추억이 오롯이 담겨있는 곳인데 자네가 자꾸 무시하는 거 상당히 불쾌해. 우리 가족들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말이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당분간 우리 집에도 오지 말게. 라며 사위한테 엄한 목소리로 화를 내자 사위는 쭈뼛쭈뼛 눈치를 보더니 그 이후로는 정말로 저희 친정집에도 제 집에도 오지 않았어요. 말을 잘 들으니 더 부하가 치밀더군요. 결국 그 이후 사위와의 관계는 상당히 멀어지게 되었죠.
저희 친정엄마는 결국 몇 개월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 모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조문객들도 엄마가 장수하셨다며 위로를 했지만 그럼에도 슬픔이 줄어들진 않더군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희 가족들은 정말 많이 슬퍼했어요. 그렇게 밉던 사위였는데 그래도 와서 묵묵히 일을 도우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챙기니 고마웠죠. 그러던 사위가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둘째 날 몇 시간 정도 자리를 비워야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저희 아주버님이 와주셨더라고요. 연락은 드렸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재수 씨가 우리 병원에 기부하는 돈이 얼만데 와야죠. 기운 차려요. 재수 씨만 봐도 평생 선하게만 사신 분이라는 거 알겠어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감사해요, 정말.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마침 자리도 많은데. 요즘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바로 가야 해요. 미안합니다. 사실 전 아주버님이 오실 거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내심 놀랐어요. 아주버님은 몇 년 만에 뵙는 건데도 참 한결같으셨죠. 저랑 한동안 안부를 나누고 딸과도 인사를 나누신 뒤 가셨는데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를 보내드린 슬픔을 이길 힘을 덕분에 참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한동안은 일에 매진해서 살았어요. 괜히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낫더군요. 그리고 새삼 제가 음식을 나누는 직업을 가졌다는 게 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라는 건 어쨌든 사람들한테 힘이 되어 주는 거니까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 자신에게도 힘이 됐죠. 그렇게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네요. 어느 날 사위가 뜻밖의 소식을 알려왔어요. 개인 치과를 개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자신만의 결실을 맺게 된 사위가 참 대단해 보였죠. 제 아들이 그런 것처럼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치과를 개원하기 직전에 개원식도 진행한다고 하길래 제가 나서서 케이터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아유, 정말 감사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됐어, 뭘. 이게 내 개원 선물이야. 비용은 따로 내지 말게. 어떻게 그래요, 장모님. 조금이라도 지불할게요. 아니야, 됐어. 됐어. 정말로 주지 마. 알겠지? 네. 대신 선물이라도 마련해 볼게요. 저 진짜 이거라도 해야지 제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어느새 예전처럼 서로 가까워진 저와 사위는 그렇게 함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개원식을 준비했어요. 그날은 일하던 병원에서 동료들과 교수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특별히 고급진 메뉴로 음식을 꾸렸죠. 개원식 당일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재료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사위의 치과로 향했는데요. 미리 정해진 자리에 부지런히 음식들을 세팅하는데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던 사위가 저에게 인사를 하려고 왔어요. 근데 사위가 절 보자마자 아연실색하는 표정인 거예요. 세상에, 장모님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왜? 이게 우리 회사 유니폼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오늘 손님들 오신다고 해서 자네 생각해 특별히 하얀색으로만 단정하게 입었는데. 그래도 주방 옷이잖아요. 오늘 제 개원식인데 장모님이 이렇게 입고 계시면 어떡해요. 손님들 오시면 장모님 소개도 해드려야 하는데. 다운 참. 사위는 잔뜩 실망한 표정으로 저에게 볼멘 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은 대단히 남루한 옷도 아니고 새로 포장지를 뜯은 새 옷이었어요. 아래는 검은 바지에 위에는 흰 브라우스였고요. 다만 소재가 주방 유니폼처럼 조금 두껍고 빳빳한 면 소재였죠. 그래도 이 정도면 누구한테 보이기에 남루하지도 않고 게다가 제가 음식을 해야 하니 다들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름 다 생각을 하고 입고 온 건데 보자마자 짜증부터 내는 사위한테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는데 마침 안쪽에서 다른 사람이 사위를 부르더군요. 사위는 급하게 그쪽으로 뛰어갔죠. 저는 기분이 매우 나빠진 채로 하던 일을 마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개업식은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약속 시간 전부터 손님들이 정말 많이 왔고 저도 곧 바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위 역시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빴고요. 초반엔 의사 동료들이 아닌 동창들이나 동네 친구들이 찾아온 것 같았는데요. 사위는 그 사람들에게 절 단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어요. 소개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위를 의식하면서도 저도 나름대로 바빴기 때문에 이렇다 할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저희 딸도 와서 제 일손을 돕기 시작했죠. 제 딸이 저와 함께 일하자 사위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절 몇몇 친구에게 장모라고 소개해줬고요. 그러다가 잠깐 딸이 새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였어요. 갑자기 사위가 허겁지겁 저에게 오더니 제 손목을 끌고 원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곤 원장실 안에 있는 화장실 문을 열어 절 무작정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자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이, 장모님, 그게요, 잠시만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갑자기 왜 여길?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여기 좀 계속 계실래요? 여기? 왜? 지금 교수님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줘야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아냐. 그때 밖에서 사위를 찾는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위가 원장실 문 밖에다 잠시만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절 억지로 화장실 안에 우겨 넣는 겁니다. 아이, 쪽팔리니까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요리하는 장모님을 소개해요? 사투리도 그렇고. 하여간 잠깐만 나오지 말고 여기 계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분들 오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봐, 최서방. 지금 무슨 소릴? 제가 황당해하는 사이 사위는 재빨리 화장실 문을 쾅 닫아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곧바로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죠. 그리고 원장실 문까지 벌컥 열어 젖히고 밖으로 나가자 주변 사람들이 전부 제 쪽을 쳐다보더군요. 어느새 병원 로비 반대편까지 가 있었던 사위는 제 쪽을 쳐다보고는 뜨악한 표정으로 다급하게 제 쪽으로 다가오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원장실 문 바로 앞에 있던 사람들이 더 빨랐습니다. 거기 서 있던 교수들이 절 보고 반갑게 먼저 인사를 해온 것이었어요. 아니, 권 여사님이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어머, 안녕하세요. 허 교수님, 교수님이야말로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저도 아는 얼굴이 보여 내심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교수님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었죠. 급하게 다가왔다가 교수님과 인사하는 절 보고 당황한 사이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저희 장모님을 어떻게 아세요? 자네 장모님이 권 여사님이라니 내가 더 놀랐어. 아니, 자네 와이프 되시는 분이
조 이사장님 조카란 말인가? 네? 조 이사장님이요? 사위가 어리빠린 채로 저와 교수님들을 번갈아 보는 사이 저 멀리서 병원 안으로 막 들어오는 아주버님이 보였어요. 아주버님, 즉 자신이 다니던 병원 이사장이 들어오는 걸 본 사위는 얼굴이 창백해지기까지 했죠. 아주버님은 절 발견하자마자 다가와 인사를 했죠. 몇 년 만에 뵙는 건데도 편안한 분위기로 잘 지냈냐며 안부를 물어오셨어요. 로비 안에 있던 모든 교수님들이 아주버님을 발견하자 한 번,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절 뒤늦게 발견하고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군요. 사위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진 상태였고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활발히 손님 응대를 하던 저희 딸도 아주버님을 발견하고 큰아빠 오셨어요? 하며 다가왔어요. 저는 저희 딸과 아주버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했는데요. 한 두 마디쯤 했을까요? 갑자기 사위가 저희 사이를 끼어드는 겁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장모님이랑 이렇게 인연이 있으신 줄 몰랐는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병원, 참, 오늘 케이터링도 다 제가 준비한 거예요. 아주버님 입맛에도 아마 잘 맞을 거예요. 잠시만 교수님들과 편하게 얘기 나누고 계시겠어요? 저희 사위랑 저는 잠시 얘기할 게 있어서요. 그러죠. 다른 교수들이랑도 인사 나누고 있을 테니 천천히 얘기들 나누고 와요. 아주버님이 가시자마자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사위를 쳐다봤어요. 사위는 멋쩍고 겁먹은 표정으로 절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전 사위를 원장실 문 쪽으로 밀치며 얘기했습니다. 아까 나보고 숨어 있으라던 그 못난 놈은 어디 갔나? 그 말 그대로 돌려주지. 자네나 어디 들어가서 찌그러져 있어. 쪽팔리니까. 제 말에 사위는 목까지 벌개져서 고개를 못 들고 쩔쩔맸어요. 제 말을 듣고 딸은 깜짝 놀라며 사위를 다그쳤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엄마한테 무슨 잘못했어? 그런 게 아니라면 엄마가 갑자기 이럴 리가 없잖아. 꾸물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뭐라고 했냐니깐? 요리하는 장모 다른 손님들한테 보여주기 쪽팔리댄다. 그러면서 날 원장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두려고 하더구나. 뭐라고? 당신 엄마 말 진짜야? 정말 우리 엄마한테 그딴 소리 했냐고. 안 되겠다. 이리 들어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딸은 사위의 멱살을 잡고 원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 사이 저와 아주버님이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사위가 한동안 자리를 비워도 별로 찾는 사람도 없더군요. 어쩌다 한두 사람이 최 원장 어디 갔냐고 물으니 아주버님이 대충 둘러대 주셨고요.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니 멀리 계신 줄 알았던 아주버님이 저희 일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눈치가 엄청 빠르셨어요. 한참 뒤 원장실에서 나온 사위는 어색한 표정으로 늦게나마 손님들과 어울렸고 잠시 저희 아주버님께 불려가 구석에서 한동안 둘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위는 거의 울듯한 표정이었죠. 그렇게 그날은 모두 사위와 어색해진 채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도 기분이 이미 상당히 상해 있었기에 개업식을 마치는 대로 뒷정리를 직원들에게 맡긴 뒤 나와버렸고 아주버님은 이미 그 전에 가시고 없었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 딸이 제 집으로 와서 자더군요. 대충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 저는 딸에게 이것저것 묻지 않고 조용히 혼자 있게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잔뜩 피폐해진 몰골로 사위가 제 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초인 정도 누르고 문도 두드리며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와 딸은 한참 동안 대꾸도 안 하고 있다가 1시간쯤 뒤에 나갔죠. 계단 난간에 처량하게 앉아있던 사위는 드디어 문을 열리자 용수철처럼 앉은 자리에서 튀어오르더니 저희한테 냅다 무릎부터 꿇더군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그날 했던 실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 이번만 실수한 거 아니라고 했지? 그 전에 우리 이모들한테 한 건? 그 전에 반찬 가지고 웃기는 소리 한 건? 사과할 거면 지금까지 우리 엄마한테 실수했던 모든 걸 사과해야지. 네, 아내 말이 맞아요. 이전에 제가 장모님 가족분들께 한 말, 그리고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들까지 모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 천치 같은 놈이었어요. 저 정말 어젯밤을 꼬박 새워서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왔어요.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 정말 유빈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자네가 정말로 뉘우쳤는지 내가 어떻게 아나? 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지 않아. 막말로 어제 이 사장님이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자네가 지금처럼 나한테 무릎까지 꿇었을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내가 자네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몰랐다면 끝까지 이런 사과는 받지 못했겠지. 나는 자네가 자네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막대하는 인간이라는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드네. 자네의 그 썩어빠진 인성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못 고친다면 우리 유빈이랑은 헤어지는 게 맞아. 네. 장모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그런 인성을 못 고치면 헤어지는 게 맞죠. 하지만 저 정말 고칠 거예요. 제가 제대로 개가천선하는지 아닌지 한 번만 지켜봐 주세요. 저 정말로 제대로 반성했어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그럼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어.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땐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알겠어?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우리 엄마가 착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주는 거지. 다음엔 진짜 얄짤없을 줄 알아. 그땐 엄마가 말려도 내가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알았어. 딸은 사위에게 한 번 더 으름장을 놓았어요. 제 배로 낳은 제 아이라서 알 수 있는데 당시 딸이 그 말을 한 건 100% 진심이었어요. 사위한테 정말 단단히 화가 난 데다 크게 실망까지 했으니까요. 그래도 사위가 자신의 잘못을 그만큼 뉘우치니 저희 두 모녀는 화를 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위는 보란듯이 달라진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저희 언니들, 이모들을 만나러 갈 때 본인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오면서 선물도 양손 가득 사들고 왔어요. 매번 선물을 들고 갈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말리니 가서 언니들과 이모들한테 얼마나 싹싹하게 구는지 몰라요. 쓸데없이 꼬투리 잡는 반찬 투정도 그만뒀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나니 저희 모녀의 마음은 이미 다 풀어졌고 전보다 사위와 더 화목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두서없는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